네, 개념상사 SN가 원장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 이제 중등 심화 이제 고등 학습 전략 설명회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진행할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현재 이제 뭐 초등 영재랑 그런 친구들이 현재 어떤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요건 이제 간단하게 그냥 소개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의 어떤 중등 심화랑 고등 학습에 대한 두 가지 커리,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저희가 최근에 이런 거 계속 이제 밀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선제압이라고 아마 이제 지금 온 친구들의 동생들도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 학습하려면 여기서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도록 할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전체적인 커리랑 연계시켜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최근에 추세를 좀 얘기 드리자면은, 이거는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선행이 더 빨라졌습니다. 더 빨라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고력 시장도 되게 축소된 경향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사고력이라는 건 이제 예전 기준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것 자체가 선행에 대한 간접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간접 경험을 하냐면, 직접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약간 놀이처럼 체험처럼 약간 뭐 다른 방식으로 소개해보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걸 미리미리 점을 찍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사고력이었는데, 몇몇 이제 학원들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결론적으로 직접 선행을 아이들한테 시켜봤더니 되네라는 것들, 이렇게 알려줬더니 아이들을 끌어갈 수 있네라는 부분들 때문에 선행이 더 빨라졌고, 또 이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선배 엄마들의 정보를 받으면,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누울 뭔가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초2 정도나 아니면 그 해부터 초2도 또 연락이 오거든요. 뭐냐면 그렇게 한다던데 우리 아이는 할 게 없다면서 계속 특정 연락이 오면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행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고력보다는 직접적인 선행하는 추세가 요즘 더 강하고요. 이거는 뭐 이미 뭐 계속 많이 진행된 부분인 건데, 예전에 비해서 개념은, 수학적인 개념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뭔가 아이들한테 소개되는 교육 과정에 담고 있는 개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뭐 어머니들도 어렸을 때 막 이진법, 오진법 뭐 그런 계산들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많은 게 담겨졌다가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얘기하자면은, 예전에 집합이 중1에 있었어 라고 하면 애들이 예?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육 과정이 결국은 수학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수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념을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빼는 추세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거랑 반대로 심화 문제는 계속 증가하게 돼요.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수학 문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새로 개발하는 문제와 기존에 담겨진 양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문제들은 계속 또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조금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이 상황에 아이들이 계속 놓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겠지만 학습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요. 뭐냐면은 선행이 좀 빨라지면서, 자, 근데 모두가 빠르게 했을 때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같은 방법에서, 같은 학습에서도 어떤 학습을 하냐에 따라서 그 방법에 또 이제 어떤 결과의 차이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고등까지도 이미 들어갔다고 뭐 얘기하지만, 실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문제도 잘 못 푸는 친구도 간혹 존재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고등 과정까지 이미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했는데도 굉장히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이제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학이랑 습인 것이니까 뭐 배우고 그걸 자기가 직접 해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데,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그냥 아이는 강의처럼 듣고 오는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전체적인 뭐 영향들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의 양극화가 예전보다 이제 훨씬 더 심하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 단계별 회차랑 대수별 파트초, 요거는 제가 이 다음 표 때문에 준비한 건데요. 이거 그냥 느낌만 보세요.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기하 프리 단계가 있고요. 기하 1단계, 이 순서대로 보통 주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진행에서 보통은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대수가 어느 정도로 연결되는지 살짝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기하 프리랑 기하 1 정도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의 대수 기준입니다. 선행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앞쪽으로도 오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하 풀이랑 1에서는 중1 정도, 중2 정도의 과정에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뭐 당연히 여기서도 대수 기준으로는 3학년 거 정도 하는 친구들도 일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선에서는
기아 2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 중학교 3학년이랑 고1 과정 정도의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아 3 정도부터 이후 과정부터는 고1, 2 과정 정도의 선행을 또 이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요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 현재 저희 재원생들 방금 과정을 딱 마쳤거나 아니면 이제 딱 재원생들 기준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느껴졌냐면 예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아졌지? 저는 뭐냐면 10년 이상 같은 커리에 존재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표거든요. 이해되세요? 저 기준으로 저는 같은 비슷한 것들을 계속 가르쳤지만 교육 과정이나 전체적인 문화 흐름에 따라서 배우는 아이들이 막 변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경우의 수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최근 경향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해보면 최근에 조금 더 어린 경향이 있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뭐냐면 현재 재원생들 거의 기준으로 해서 고학년 쪽이 훨씬 더 많긴 한데 일단 초3, 초4 정도가 사실은 되게 빠르게 선행을 이미 치고 나가는 친구들인데 우리 학원에 지금 기아 1, 2, 3 정도에 담겨져 있는 초3, 초4 정도 친구가 몇 명이지 정도 했을 때 뭐 초3이 한 40여 명, 초4가 한 60몇 명인 거고 초나 초가 좀 더 많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위주로만 이제 판단해 본 건데 그 친구들이 이제 기아 현재 단계별 요 정도의 포지션에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건 뭐 가장 예외적이고 독특한 경우지만 기아 1에는 초1도 한 명 있고요. 그렇게 엄청 잘하진 않습니다. 초1 정도도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기아 뭐 1에도 초2 정도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 2도 뭐 초2 초3 정도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 3 과정을 다 마친 초3 정도 친구들도 좀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선행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걸 통해서 그럼 이 아이들이 저는 이제 기아를 통해서만 정리한 거지만 일부 친구들은 저희랑 대수를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수를 뭐 다른 곳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까 평균적으로는 요 초3, 초4 정도 기준으로는 요 정도 하고 있으면 이미 고등 정도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고등을 곧 시작할 준비가 됐거나 적어도 고등 정도 나가고 있는 친구 정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아이들의 어떤 선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한번 이런 과정을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선행이 좀 빨라지고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사고력은 조금 더 요즘 안 하는 추세고 이런 전체적인 경향이 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한번 얘기 드렸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총 정리할 때 또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개념산수 SM관의 부원장 한승우라고 합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개념산수 SM관이잖아요. 그래서 SM이라고 해서 저희는 S레벨과 M레벨 이렇게 두 개의 커리큘럼이 있다 보시면 좋고요. SM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되게 설렜었습니다. 혹시 카리나랑 같이 일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초창기 이제 합쳐졌을 때 초창기에는 그런 상담 전화도 왔었습니다. 보컬 실제로 전화 받은 거거든요. 보컬 트레이닝 혹시 가능하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수학학원이다 라고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S레벨이라고 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재 대치에서 이제 좀 빠르게 공부를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재원생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커리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중등수학과 중등심화와 고등수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아까 이제 살짝 언급한 기선제압이라는 앞으로 이제 대치동을 선도하게 될 초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중학교 과정을 초등학생이 유연하게 심화를 완성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중1 과정까지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초등학생이 이제 유연하게 중등 과정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후속적으로 S반 커리가 진행이 되는지가 첫 번째 중등 수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수학의 일단 기본 유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기선제압 이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1-1, 1-2의 기본은 다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총괄 테스트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심화 부분, 유형 부분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센 스텝 C와 A급의 스텝 B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전체 과정은 6강, 6+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6강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강은 역시 총괄 테스트를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1-1, 1-2의 기본 유형까지는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심화를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기하 프로그램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수 과정, 그러니까 2-1과 3-1은 대수는 따로 가고 기하는 그 뒤로부터 이제 기하 단계로 들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 과정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1과 3-1의 기본 과정은 8+1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센의 스텝 B를 문제로 하고 그리고 각 이제 개별로 개념 노트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스텝 B 문제 정도를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1이 있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총괄 테스트를 통해서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이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유형도 마찬가지로 센 스텝 C와 A급 스텝 B 이 정도 과정을 가지고 이제 유형을 다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기본 과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중등 심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 심화에 대한 얘기들 좀 깊이 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중등 심화를 왜 할까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중등 기본을 탄탄하게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센 정도의 문제만 풀 수 있다면 뭐 그 정도 센 스텝 B, 센 스텝 C 이 정도의 문제만 풀 수 있다면 학생이 착실하게 공부를 하면 고등과정 넘어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과정에 대한 욕심을 살짝 버리면 이제 개념 원리 정도의 고등과정을 하면서 뭐 차곡차곡 쌓아가면 괜찮을 텐데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중등심화가 중요하다, 중등심화가 중요하다라고 특히 상위권 어머니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왜 중요한가요?라고 하면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등심화가 중요하다는 건 좀 약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좀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뭐 어머님들한테 이제부터 시험을 보겠다 이건 아니고 문제를 보고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등심화 얘기를 할 때 어머님들이 이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뭐가 있냐면 보통 대부분 A급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A급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애가 A급 1-1, 1-1을 꼭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 선행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1-1이랑 1-2는 좀 쉬우니까 넘어가서 2-1부터 A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의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공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을 알고 있냐면 원이 있으면 부채꼴 넓이는 구할 수 있거든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밴드 같이 생겼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사실 3등분선이라서 그어서 삼각형의 등적 변형을 통해서 옮겨서 부채꼴 넓이로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어디 있는 문제냐면은 A급 1-2에 있는 등적 변형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보면은 애들이 헉하고요. 이 풀이를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등적 변형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사고력이 확장이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접근력이 좋아집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20각형입니다. 20등분 했으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느낌은 비슷하죠. 밴드가 있고 이 밴드들의 넓이를 구하여라. 역시 마찬가지로 꼭지점과 원의 중심들을 연결을 해서 등적 변형을 하는 문제고 이 문제가 어디 출제된 문제냐면은 아마 요즘에 초등 어머님들이 좀 약간 이제 핫하게 보고 계시는 경시대회 중에 하나인 KJMO 기출 문제입니다. 이제 작년 문제예요. 작년 KJMO 기출 문제. 올해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작년 문제는 조금 쉬웠고 사실 처음에 이제 KJMO가 올해로 7년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초창기에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되니까 좀 문제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출전도 하고 사실 대한수학회에서 출제하는 공식력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재원생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을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따로 수업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A급만 해도 벌써 여기서 사고가 확장된 친구라면은 얘를 적절하게 해서 등적 변형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 문제를 거의 풀어갈 수 있는 문제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A급에 있는 다양한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1-2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비슷한 느낌이죠. 원에서 홀을 그려서 뭐 잘라붙이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전체적인 도형에 대한 이해를 보시면 좋은데 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상으로 비슷하죠. 별로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은 뭐 어떤 예술 쪽에서는 뭐 생명의 꽃 이런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육각형 모양으로 원을 계속 그리면 꽃 모양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영재고죠. 경기고학고 올해 2차 기출문제입니다. 물론 1번 문제긴 한데 최근에 영재학교, 그러니까 영재학교가 전체 8개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좀 편하게 저기 실업계로 보내서 기술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을 거고요. 우리 아이가 과학을 좀 관심이 있어 한다. 그렇다면 다 이공계 쪽으로 하면 영재고 과학고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럼 보통 이제 물론 서울과학고를 탑으로 생각을 하지만 보통 탑티어 3개 학교를 고르라고 하면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이 3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경시대회 KMO 1차, 2차 정도의 수준에 준하는 어려운 경시대회 문제를 계속 냈다가 지금은 교과 과정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도 아이들 우수 학생들 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재학교 기출 문제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교과 과정 내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등심화에서 바탕으로 준비가 된 탄탄하게 바탕된 친구들은 영재학교 입시까지도 그대로 이제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너무 비약적이긴 하죠. 1-1을 탄탄하게 했더니 영재학교를 입학했어요. 이건 아니겠지만 결국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사고 확정들은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너무 도형 문제만 보여드렸으니까. 자, 1에서 50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합니다. 이거 보통 아이들한테 이제 50하고 느낌표를 쓰는 어떻게 읽어하면 50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50 팩토리얼이라고 읽는 그런 게 있는데 모든 자연수의 곱이 3의 n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가장 큰 수 n을 구하여라 라는 거는 해석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1부터 50까지 곱한 것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3의 지수가 얼마인지 구하여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처음 배우면은 막 50부터 다 씁니다. 50까지 곱하겠다는 생각은 그래도 안 해요. 이건 한 대충 10까지만 곱해도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쭉 쓴 다음에 3의 배수 개수 구하고 9의 배수 구하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라는 것들을 학습을 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 A급의 1-1에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표적인 정수론 문제고요. 정수론을 다루는 단원은 1학년 1학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KMO라는 시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죠. 한국수학올림피아드는 원래 국제대회, 그러니까 IMO 대표를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그래서 출제 범위는 IMO 시험의 출제 범위를 따릅니다. IMO에서는 정수대수 기하조합 4개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정시돼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미적분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수대수 기하조합이라고 했을 때 정수론이라고 하면 것은 정수와 자연수의 성질을 그대로 공부를 하는 단원이란 말이죠. 근데 정수와 자연수를 배우는 중등심화 과정은 1-1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1-1은 어차피 연산이잖아요 라고 해서 1-1 A급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정수론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 라고 하면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25부터 뭔가를 곱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2025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통 연도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얘는 대신에 하나씩 걸러가면서 나오겠습니다. 홀수들을 곱한 거예요. 2025부터 1까지 홀수들을 곱했다라는 거예요. 얘는 보통 이제 2025 느낌표를 등에 붙입니다. 이거는 하나씩 걸러가면서 하는. 얘를 계산을 했을 때 5의 m제곱을 나누는 5의 m제곱이 n을 나누는 가장 큰 정수를 구해라. 문제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를 걸러가는 것만 다르죠. 얘는 뭐냐면 그냥 소인수분했을 때 5의 지수를 구해라라는 문제죠. 2055년에 출제된 걸로 보이죠. 네, 2025년도 KMO 1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A급 1-1부터 탄탄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최근에 KMO 문제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KMO 대비 위주로 수업을 한참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좀 그 KMO를 거의 2만 명 가까이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던 시절에 실제로 응시한 인원의 20% 정도가 빵점이 나오던 그 시절에 KMO 1차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가 점점점 쉬워지고 있는데 KMO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1차 대회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할 게 있나?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했을 수밖에 없었던 게 KMO 2차 입상자는 과학고 특별 전형이 됐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전형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되고 영재학교에 도움이 되기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국가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어디서 걸러지는 거냐면 고등 K모 2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중등 K모는 K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K모에서의 어떤 고등, 그러니까 특목고의 특별 전형이 없어진 다음에 갑자기 K모 응시 인원이 줄었거든요. 그때 사실 저 같은 선생님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의 IMO 등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IMO 등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 10등 안에 들까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에이펙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근 등수는 2등이고요. 1등을 한 적도 많습니다. 네, 금상 많이 받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 물론 이제 1등에서 7등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래서 그러고 우려한 그 다음 대회에 3등인가를 해서 다들 쏙 들어갔죠. K모가 그지 입시에 영향 주지 않더라도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가 있다. 그리고 K모 1차 대회가 문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2차에서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뽑아낼 수 있고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K모 2차, 그 다음에 이제 겨울학교, APHMO라고 아시아 태평양 올림피아드, 그리고 FK모라는 파이널 K모 입시까지 다 해서 그 친구들이 국가대표 6명을 선발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숙명여 중 2학년 친구가 IMO 대표가 됐었던 일도 있었죠. 결국 이렇게 탄탄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등 K모 1차 문제는 최근 트렌드는 결국 중등 심화를 가지고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정수론 같은 문제는 예전에는 대학에서나 봐야 됐었던 어떤 오일러 파이 함수라든지 뭐 페르마 소정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했어야 된다면 지금은 그냥 정수와 소수의 성질들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중등 심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중등 심화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 경시 입문이죠. K모로 대표되는 각종 경시대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그럼 K모에 매달리면 안 돼요. 사실 K모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교과 과정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O에 준하는 범위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K모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상하죠? 저희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긴 한데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초까지 경시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아이가 이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도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동에서. 저도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공대를 나왔고, 저도 과학고를 나왔고, 당연히 우리 아이도 과학고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고척동에 살고 있거든요. 고척 돔이 보입니다, 우리 집에서. 근데 그 근처에 그래서 우리 애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자. 저희 집 앞에 세종과학고가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자. 당연히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학 탐방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도 자주 갔습니다. 포항이 이제 관광지다 보니 포항공대 가서 그 졸업생들이 하루 신청해서 잘 수 있거든요. 호텔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애가 뭐 돌더니 올만하고만 이런 얘기하고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제 대전에 가면 이제 대전공대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랑 라이벌인데 대전공대라 그러고 어머님들께서는 카이스트라고 알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도 가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도 가보고 서울대를 제일 마음에 들어합니다.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녹지가 많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문과인 것 같아, 아빠. 경시대회 더 이상 못하겠다. K모는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 그 전까지 막 새벽 1시까지 자습을, 네, 학원에서 자습, 독서실에서 자습을 하고 이러고 제가 맨날 이제 라이딩하고 아빠는 수업이 10시에 끝났는데 괜히 우리의 학원에 가가지고 1시까지 기다려서 이제 라이딩 해주고 막 그런 시절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학년 들어갈 때 영재원 신청을 해요. 이제 항성과학고 영재원 쓰고 뭐 세종과학고 영재원 쓰고 딱 그때 시절이었거든요. 아빠 나 문과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재원은 쓰고 싶고 나는 욕심에.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면은 인문사회 영재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전혀 모르시죠? 그래서 서울국제고등학교라고 이제 거기에 인문사회 영재가 있거든요. 거기 신청을 했어요. 야, 아쉬우니까 여기 넣어보자. 준비는 하나도 안 했는데 입학을 해버렸습니다. 인문사. 그래서 자기가 문과임을 당당하게 증명을 했죠. 네, 그래서 문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국제고 1학년입니다. 이제 재학생이고요. 2년을 다니고 나서 거길 들어갔어요. 면접 볼 때 이제 면접을 봐서 들어가거든요. 면접 주제로 괜찮냐고 나한테 가져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으로 본 관점과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이 된 해밍웨이의 문학 작품에 대한 뭘 써왔다는데 아빠 이과야 라고 된 거죠. 그리고 입학을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 얘기하면 되게 부끄럽긴 한데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첫 중간고사를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수학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에 날개를 좀 달아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를 잘한다, 문과라고 생각을 가지고 국제고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 자기의 경쟁력은 수학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안 힘든 건 아닌데 왜냐면 자기는 K모반을 겪어봤거든요.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것들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KMO 입상보다도 더 중요한 자산을 얻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께서, 그러니까 형이 이제 다른 고등학교죠, 상상고를 다니는 친구들인데 어머님께서 이제 KMO를 아이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입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형이 KMO 공부를 해보니 그 상상고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너무 잘 버텨내더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안 되는 거를 계속 뚜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를 할 때도 당연히 중등심화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특목고 입시죠. 네, KMO 받아도 결국 특목고 입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입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입학하면 좋죠. 잘생겼잖아. 영재학교 다니자고? 그럼 입학을 하더라도 이 친구는 가면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학습량이 소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 학습을 소화해야지 가서 공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그럼 일반고 가면 되지 뭐라고 하지만 이과를 보내겠다라는 어머님들은 중요한 게 결국 뭐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갔을 때 결국 이과 경쟁, 전교권에서 경쟁하는 애들은 영떨이와 과떨이에요.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 과학고 떨어진 친구들. 영떨이, 과떨이들이 결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과 같이 아웅다웅 하고 있지만 불과 작년만 해도 이제 수능 준비하고 수리논술 준비하고 고등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보낸 친구들 중에 이제 중등 입시, 특목고 입시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천안에 보면 이제 북일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웃겼었던 게 이제 남학생들 가면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나중에. 왜냐면은 가서 애들이 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부와 축구. 네, 준비물 중에 입학 준비물이 축구화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가서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축구 걸러 온 거를 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수학을 5등을 했다 전교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학교에 KMO 입상자가 10명이 넘는다. 이미 이제 그런 친구들이 결국 가서 특목고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KMO를 하세요 이게 아니라 중등심화부터 탄탄하게 공부하는 게 결국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입시까지. 그 다음에 당연히 고등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른 뭐예요? 고등학교 가서 계속 탄탄하게 잘 받아야 되겠죠. 고등학교 가면은 어머님들 지금 현재 내신 1등급 이 얘기는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등급이 넓다라는 겁니다. 2등급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차라리 좀 세분화되어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2등급도 사실 10% 약간 벗어난 거라서 상당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 2등급 레인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2등급을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최근에 뉴스들을 보시면 고등학생들 1학기 마치고 자퇴하는 사태들 되게 많이 벌어진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결국 내신에서의 등급 그리고 수능은 점점 약화되고는 있지만 결국 수능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 이번에 2028년도 서울대 그 발표가 났거든요.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정시에서도 수능을 60% 보겠답니다. 40%는 서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결국 내신은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가서 탄탄하게 내신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고등학교는 이제부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내신은 중학교 전에 완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애들이 뭐 제다이도 아니에요. 수행을 그렇게 합니다. 뭐 수행 매일 수행이에요. 수행만 하고 있는데 그 수행하는데도 시간이 뺏기는데 여러 가지 활동까지 하다 보면은 내신을 그때부터 할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내신 기간은 아무리 길게 가지더라도. 그래서 이제 미리 중학교 때부터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수학만 잘해 다른 건 엉망진창이야라고 했을 때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은 수리논술이거든요. 논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는 연대와 고대입니다.
연대 논술과 고대 논술까지 있거든요. 서울대는 지금 논술이 없어요. 그랬을 때 논술로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그러면 이제 수학을 판단하게 공부를 했을 때 수학 하나만은 자신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중등 심화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요한 중등 심화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등심화를 공부할 때 우리 애가 너무 급해요. 어머니들 너무 급해가지고 진도를 빨리빨리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급을 빨리 끝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I는 못 따라가고 A급은 땡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타입을 하냐면 A급에 있는 스텝 B까지만 해주세요. 물론 저희도 앞에 스텝 B를 합니다. 근데 스텝 B를 하는 게 심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유형으로 스텝 B를 더 추가해서 하는 거지. 그럼 스텝 B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A급의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진도만 너무 급하게 따라가는 거를 일단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 애들이 못 따라오니까 야, 내 풀이가 진리야. 내 풀이를 외워. 외우다 보면 니게 돼. 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선생님의 풀이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게 원컷, 이게 쇼컷이야.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앞에 있는 친구들이 그 A급에 있었던 문제를 외웠기 때문에 경기 갖고 입시 문제를 풀어내고 K모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무리 쇼컷 풀이라도 선생님의 풀이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죠. 동의가 되는 건 맞아요. 선생님 보고 이거 선생님 이게 제일 좋은 풀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동의가 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대로 그냥 브라인드로 카피를 한다? 이거는 역시 아이들의 실력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그러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이제부터 풀어봐 라고 가둬놓고 푸는 것도 안 되죠.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예요.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에 빠뜨리면 돼. 어떻게든 기어 나오게 돼 있어. 물론 이제 보고 있다가 꼬르륵 가라앉을 것 같으면 건져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요. 헤엄을 칠 수 있게 돼요. 수영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죠. 수영은 정확한 자세와 킥과 자 음파 하세요. 뭐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그렇게 던져놓으면 아이들이 어떤 게 생기냐면 특히 상위권 아이들한테 그런 게 잘 생기는데 자신의 풀이에 대한 고집이 자꾸 생겨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해서 했는데 그게 분명히 돌아가는 풀이거든요. 자기만의 원칙인데 그걸 버리려고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네가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풀이를 존중도 해주지만 그래도 쇼컷은 이거야 라고 좀 더 납득시켜주고 이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A급 수학이에요. 근데 왜 A급 수학이 중요하냐면 A급 수학은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깝지만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저자분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뒤로부터 개정이 좀 더뎌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책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변화가 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은 꿋꿋하게 있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 조합이 말도 못합니다. 진짜 조합 능력이 엄청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A급은요. 어느 정도 개정이 좀 교육과정에 발맞추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그대로 좀 남아있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A급 수학을 기본으로 하는데 A급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특히 예전에 경시대회 기출문제들이 마지막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경시 문제까지 쭉 아우를 수 있는 심화 문제집이다라고 해서 A급을 베이스로 하는데 그럼 이 문제집들은 최근의 문제집들이잖아요. 이걸 놓칠 수는 없죠.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요. 일단 고등학교 블랙라벨 유명하죠. 진학사 자체가 그렇죠. 원서도 받고 있고 여기서는 고등학교 과정과 연계성이 있는 심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화 문제의 베이스는 대부분 두 가지거든요. 경시 베이스로 문제를 끌고 왔느냐 아니면은 고등과정의 문제를 중학생이 풀 수 있도록 끌어내려서 가져왔느냐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경시 베이스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는 고등과정에서 좀 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중학생이 풀 수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고등 감각들을 좀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상위 수학은 제가 저자랑 칠합니다. 나중에 최상위 수학, 중등 수학이 아마 어머님들 집에 있다면 뒤에 보시면 저자 사진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머리만 긴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제 동생이에요. 네, 제 동생이 저자에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제 동생이 정말 싫어합니다. 네, 저랑 성이 똑같겠죠.
네, 성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자랑 되게 친한데 최상위 수학의 베이스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과거만 있었을 때 과거랑 외고가 사립이었잖아요. 외고에서 이과반을 운영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공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가 대원외고였어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지금은 이과반이 안 되죠. 근데 그때 이과반을 해야 되니까 애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엔 지필고사가 있던 시절이니까 그 외고에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럼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과학고처럼 문제를 경시 문제를 풀면 안 될 거고 그러면은 그냥 고등선행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외고 기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외고 문제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 준비하다가 힘들겠네. 그럼 외고로 돌렸었다고요. 그래서 그 외고 기출을 위한 대비 문제집으로 만들었었던 게 최상위 수학입니다. 근데 이게 대치동에서 내신 교재로 쓰이면서 확 이제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라고 제가 저자한테 술자리에서 들은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개정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등 베이스에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러면 경시 베이스도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에 보면 메넬라우스의 정리, 체바의 정리, 뭐 제르곤의 정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넣은 겁니다. 제가 넣자라고 해가지고 넣은 거라서 뭐 이 얘기는 애들한테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교재고 고쟁이 같은 경우는 제일 요즘에 핫한 교재입니다. 이투스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재고 어머님들 잘 모르세요. 원래 고쟁이는 예전에 신승범 선생님이라고 이제 메가스터디 1타 선생님이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현우진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이 이제 이투스로 넘어가면서 원래 고등점 쟁취를 이루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 교재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고쟁이라고 만든 교재인데 계속 이투스 출판부에서 만들고 있고 계속 최근 트렌드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게 있냐면 A급 스텝 A 제대로 잘 풀고 있고 스텝 3, 스텝 3 정말 잘 푸는데 고쟁이 갖다 들면 못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결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A급을 베이스로 하되 3개의 스텝 3 중에서 겹치지 않고 이거는 풀어봐야 되는데 라는 문제들을 편집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정규반이라고 하면 기선제압에서부터 저희 커리를 탄탄하게 따라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12강으로 이제 정규반으로 진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쇼컷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다른 물소 학원 이런 땡땡땡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원들을 다니면서 A급에 대한 이빨 빠진 게 있는데 A급 1-1, 2-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 친구들 정규반으로 뭐 12강이면은 주 1회면 석 달이거든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회로 쇼컷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컷으로 진행할 때도 조금 테이스트의 양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A급과 여기에 있는 편집된 문제들의 양이 좀 조절되면서 쇼컷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개설된 반은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선제압 이후에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쇼컷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에 2-2가 개강이 되고요. 저녁 7시.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3-1은 개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쇼컷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들은 어머님들이 이제 상담실로 전화를 하시면 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복습합니다. 그래 복습 이거 배웠었지 한번 리뷰를 하고 질의응답 과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문제 한 땀 한 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A를 보면서 개념을 좀 리뷰를 해요. 이 문제는 그냥 들이밀어도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 풀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 문제는 지금 들이밀면 이상하게 풀 게 분명한 거. 그래서 일단 개념이 필요한 개념, 이건 고등 개념을 가져왔네. 개념 리뷰를 하고 문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가 풀어보렴 해서 시간을 재고 스스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팁을 주면서 풀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이들의 풀이를 한번 정리해주고 해결을 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하루에 스텝 A 문제를 적게는 24문제, 많게는 30문제 정도를 소화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매번 테스트는 누적 테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은 스텝 A 위주로 강의를 하고요. 과제는 스텝 B는 똑같이 과제가 나가고 스텝 A를 다시 한번 더 풀어보는 걸로 이제 복습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책이 2권이 나가요. 그래서 수업 교재랑 복습 교재, 과제 교재 이렇게 2개가 나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관리는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학생이 쓴 노트입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을 하면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고등과정의 켤레 무리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정들을 쭉쭉쭉쭉 쓰게 돼 있고요. 학생이 쓰고 그럼 이제부터 풀어봐라고 해서 어느 정도 풀어내고 못 푼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풀이를 쓰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학년 여학생이라서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최대 정사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특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기본 성질과 정의들을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풀게 시킨 거. 역시 이것도 이제 근각예술 관계는 그리고 곱셈 공식에서 이게는 고등과정 곱셈 공식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풀게 만들었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심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뭐 고등수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고등수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왜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재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가서 고등 내신을 잘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이 교재보다는 지금 생각해도 머릿속에 생각나는 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학의 정석은 많이 팔리는 책이긴 한데 특히 수학의 정석, 공통수학, 뭐 기본 정석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아마 퍼센트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고등학생보다도. 왜 우리가 정석으로 공부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석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왜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충실합니다. 특히 실력 정석은요, 탄탄하게 증명이나 이런 과정들이 착실하게 잘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냥 빨간 네모 박스에 있는 정석 이것만 외우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드바이스부터 해서 모든 개념들과 예시 문제까지 다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책이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적인 논리구조 학습의 문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력 훈련에 의한 불편함, 책이 되게 불편해요. 정말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문제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이상하다. 선생님 풀었는데 답이 2개 나와요. x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하면 답은 가로 있는 거 보통 모두 구하여라고 돼 있든지 아니면 답은 2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선생님 자꾸 2개 나옵니다. 근데 진짜 답이 2개예요. 그런 거에 대한 문법을 파괴는 보법이 다르십니다. 책에 대한. 그런 식인데 사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실력 정석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풀어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 정석 연습 문제가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어떤 파트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단계로 풀어야 돼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예외적인 풀이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 확장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 선입관을 깨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풀이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까 아니죠. 그래서 실력 정석으로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석이 너무 어려워요. 정석 자체가 아니라 고등수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지금 2차 방정식은 중3에도 나오고 고등과정에도 나오거든요. 공통수학 1에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2차 방정식. 누가 봐도 첫 문장이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 무엇은 2차 방정식 무엇에 뭐 근에 대한 얘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애들이 잘 풀어냅니다. 그냥 판별식 2번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바로 어제 수업을 했어요. 저희가 어제 저희 반 애들이랑 수업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애들이 동공이 지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외우게 시키기도 해요. 자, 근의 분리 문제인데 근의 분리 문제는 세 가지를 보렴 뭘 보냐면 한판축을 보는 거야. 네? 함수값의 부, 판별식 축의 위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등등등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엄청난 무리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아이들이 동공지진이 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아이들이 벽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고등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놔주거나 계단을 놔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면은 기초를 다지는 거죠. 기초 다지기는 어떤 거냐면은 기본 정석과 RPM을 가지고 개념을 다집니다. 기본 정석으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를 RPM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기초를 다져주고 그 다음에 실력을 쌓기 시작하는 거는 실력 정석의 예제 유제와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 여기서는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연습 문제만 해도 확 올라가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극의 목표인 심화 완성, 실력 연습 문제까지 풀어가는 이 3단계로 구성을 해서 계단을 쫙 놔주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단계 구성을 하는데 그 이유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정석에서 기본 문제와 유제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기본 개념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과정 공통수학 1을 예를 들면 공통수학 1을 공부한다면 그때그때 단계별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고 그 개념들을 다질 수 있는 문제들을
개념 원리 RPM에 있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왜 연습 문제는 안 하나요? 라고 하면 연습 문제는요. 그럼 개념과 유제가 됐으니 연습 문제를 풀어보려면 하면 거기서 벽이 생깁니다. 연습 문제 정답률이 확 떨어진다는 걸 아마 한번 우리 아이 한번 정석시켜봤더니 갑자기 예제 유제는 잘 풀어오는데 연습 문제 정답률이 은하수예요. 갑자기 다 별을 쳐서 학원에 가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2단계에서는 뭘 하냐면은 일단 실력 정석의 필수 예제랑 유제를 풀어요. 그럼 개념을 한 번 더 보게 되죠. 저희가 순서대로 어떻게 하냐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안 하고요. 공통수학 1 1단계, 공통수학 1 2단계.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1단계, 공통수학 2 2단계. 그리고 공통수학 1, 2를 합쳐서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서 확장된 개념들을 한 번 더 두 번째 설명을 해요. 실력 형성을 할 때. 그러니까 확장을 한다는 것은요. 당연히 쇼커풀이도 있겠지만 뒤에 있는 개념들을 끌어오면 훨씬 더 편한 풀이들이 있거든요. 앞에 있는 나머지 정리나 이런 문제를 푸는데 뒤에 있는 2차 함수의 개념들을 끌고 와야 된다든지 어떤 2차 함수 문제를 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연립부등식 문제를 끌고 와야 된다든지 심지어는 나중에 실력 문제를 풀 때는 왜 1, 2를 다 한 다음에 하냐면 공통수학 1의 문제를 푸는데 공통수학 2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끌고 와야지 훨씬 더 풍성한 풀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첩해서 반복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요. 결국 연습 문제를 이때 하게 되면 지금 실제로 2단계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예제 유제를 어려워하지 연습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문제풀이까지 다 했잖아요. 그럼 연습 문제 여기서 만약에 했으면 못 풀 친구들이 여기서 연습 문제는 정답률이 확 올라간다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본인들도 잘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과정을 다 아우르는 풀이를 해요. 공통수학 1에 있는 문제를 공통수학 1에 있는 그 단원에 있는 풀이만 푸는 게 아니라 공통수학 2, 공통수학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자, 이거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특히 심한 문제일수록 접근 방법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공부할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최근에 이제 어머님들 아마 쇼츠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치동 어둠의 스킬. 못 들어보셨나요? 수능에서 또는 대치동 내신에서 고등문제 쇼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뭐 N축 변환이라든지 거리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쓰지 않는 복소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걸 대치동에 있는 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할까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기하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 쇼컷을 굉장히 잘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과정만 빨리 말씀을 드리면 되게 길어 보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면 도대체 공통수학을 얼마나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공통수학 1보다 2가 더 짧습니다. 보통 공통수학 1 한 단계가 20강 정도 돼요. 주 2회면은 10주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20회, 20회를 먼저 공통수학 1을 1단계, 2단계를 진행을 하고 공통수학 2는 단원이 더 짧거든요. 16회로 1, 2를 진행을 하고 전체 28회로 공통수학 3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공통수학 1이든 2든 1단계는 충분히 본 것 같아요. 어디서 공통수학을 그래도 1, 2를 기본을 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여기서부터 합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2단계만 들어가는 과정을 하고요. 정규반은 아니고 역시 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역시 소개시켜드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럼 너희는 공통수학 1, 2만 하니 우리 아이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공수는 끝났고 그 다음 과정도 3단계 과정 좋아 보이는데 이후까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희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대수랑 미적분 1까지는 있습니다. 네, 대수와 미적분원도 똑같이 기본 정석, 실력 정석에 대한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이 돼요. 물론 대수와 미적분원을 대수원, 미적분원, 대수2, 미적분원 이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네, 대수는 따로, 미적분은 따로 이렇게 돼 있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12월에 일요일날 개강이 됩니다. 주 1에서 2시간으로 개강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공통수학 원반을 4개인가 5개인가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초등학교 3학년반이 3반입니다. 네, 그냥 그렇다라는 거.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하나는 공통수학 2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수업 관리 시스템은요, 사실 코칭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티칭이 중요한가요? 코칭이 중요한가요?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놓칠 수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 관리 학생 시스템 3개는요. 개념 노트, 누적 테스트, 1대1 클리닉이고요. 얘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성취도 향상을 위한 겁니다. 학생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 3가지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개념 노트는 정석을 예를 들어보면 아이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정석이 너무 쓰기 힘들어요. 개념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이 개념 하나하나마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마다 정리하고 밑에는 예제를 풀 수 있도록 개념 노트 한 권으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개념을 착실하게 받아 쓴 거예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 내용을 쫙 쓴 겁니다. 놀랍죠? 이거는 역시 고학년 여학생이 쓴 거라서 잘 쓴 겁니다. 우리 아이는 발로 쓰는 글씨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개발세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뭔가 글씨를 돌로 새긴 애가 것처럼 쓴 애가 있는데 그거를 올릴까 하다가 어머님들 충격받을까봐 그거는 마침 못 올렸는데 하여튼 잘 쓰는 친구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남학생입니다. 역시 개념 노트를 쓴 거죠. 남학생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이 정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는 누적 테스트로 모두 진행이 되고요. 누적 테스트로 계속 진행을 해서 이렇게 성적표가 누적으로 나가고 제시험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제시험은 100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적 테스트 실제로 본 거고요. 이 테스트 시험지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죠? 이 글씨도 이게 12점 만점이거든요. 0.5점 깎인 겁니다. 요거예요. 딱. 요거 하나 깎인 거고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친구입니다. 네, 공통수학원은 이 정도 풀어내고 있다. 친구들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 클리닉은 수업 시간 내에 개별로 하는 게 있고요. 주말에 오픈 클래스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질문도 하고 과제도 하고 공통 수학을 진행할 때 그 전까지는 어머님들이 좀 집에서 케어를 잘 해주시거든요. 파이팅 넘치게. 공통 수학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엄마가 이제 야, 너 숙제 어떻게 했어? 엄마가 어제 콴다를 8번 찍었어요. 이런 분이 계시고 두 번째로 자꾸 어머님이 카톡이나 전화가 오십니다. 선생님 풀이가 정석이랑 달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과 싸우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정석 풀이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일찍 보낼 테니 좀 질문을 받아달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말 오픈 클리닉에 와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시간 내 개별 당연히 교재 검사 하고요. 개별 질의응답을 좀 받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저 질문이 아닌데 라는 친구도 있고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하겠네. 잘하는 친구들이요. 경쟁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놈들이 많냐면 특히 잘하는 놈들은 선생님 수업 안 듣고 미리 문제 푸는 놈들이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서는 그냥 개별 질의응답을 받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모르는 거 확실히 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볼게요. 학생들이 실제로 이거 수업 시간에 받아 적은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전부 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제일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적은 거예요. 수업생 선의의 풀이를 적고 밑에 유제는 스스로 풀어보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생각보다 판서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거는 과제를 해온 거, 채점한 겁니다. 이거 왜 틀렸는데 왜 세모야? 엄마가 콴다를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의 질문을 다 포스트잇에 붙여서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물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겠죠.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대신에 포스트잇은 제가 준 겁니다. 네, 포스트잇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클리닉 하는 과정입니다. 왜 허였냐면은 학생들의 얼굴 보호를 위해서 블러 처리를 한다고 살짝 흰 거를 깔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하여튼 약간 병원 같은 느낌이 돼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1대1 클리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1대1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 좀 경쟁도 좀 하고 그게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문제 풀고 나 몇 번 풀고 있는데 막 그러다가 야, 닥치라고 이런 얘기 듣고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2+2 클래스입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네. 그래서 2명의 선생님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 분의 선생님이 2명인 척 들어가기도 하는데 2시간 2시간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정석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시간 동안은 개념 강의와 예제 풀이를 해서 수업 위주로 강의를 2시간을 꽉 채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에서는 오늘 배운 개념들을 학생 하나하나 불러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다 개념 체크를 하고, 연산이 되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대수에서도. 대수이기 때문에 연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는데 그냥 끄덕거리고만 있었던 건 아닌지 일일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오늘 배웠었던 것 중에 과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 문제는 학원에서 풀고 가야 돼 라는 미션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하고요. 누적 테스트하고 누적 테스트 오답까지 하는 형태로 2시간을 채워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앞에서 그냥 1대1 클리닝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별 관리가 강화되겠죠. 근데 이 목적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에요.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실판에 실제로 이런 거를 써놓으면 안 보이네요? 이런 걸 써놓습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더 안 보이네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해야 될 미션들이 써 있는 거고요. 개념 노트 해야 되고 수업책 기본 문제 풀어야 되고 숙제 검사할 거고 숙제 검사 문풀이고 돼 있는데 여기 뭔가 지수 대승 써 있죠. 학생들 이름입니다. 이거 동그라미를 순서대로 받아야 돼요. 원래 우리 아이들은 칭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게 수업하다가 대답 잘하면 너 0.0008점 하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써놔요. 0.0008점. 선생님 여기 몇 개죠? 이러면서 쓴다고요. 그럴 정도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내가 먼저 끝내서 내가 먼저 간다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심을 유발을 하고,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오답도 하고, 곱셈 변형 암기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수업책 돼 있는지 검사 다 하고, 야 너 지문 한번 재시험 있잖아. 재시험까지 보고 가렴 라고 해서 이렇게 칠판에 써서 하나씩 다 자기 이름 지워가는 맛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반을 계속 확장하고 할 겁니다. 자, 수업 그 이후 제가 계속 나오네요. 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이후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카톡으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습 영상 라이브러리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카톡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학생에 대한 수업 내용, 과제, 전달사항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한테 카톡으로 매일 보내시고, 어머님들은 여기에 피드백을 주시기도 합니다. 네, 빨리빨리 넘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과제를 보내달라고 하던지, 데일리 퀴즈, 특히 재시험 같은 경우 도저히 우리 아이가 재시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집에서 어머님 감독하에 봐주세요라고 하고 시험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카톡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션 사이트에 영상 라이브러리를 학생마다 따로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교재 답이 있고요. 자, 이름을 가려놨거든요. 테스트 결과 시험지를 다 올려놓습니다. 스캔해서. 우리 아이가 퀴즈를 봤다는데 몇 번을 틀렸을까요? 시험지를 안 가져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있거든요. 그냥 찍어서 보시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본을 가지고 이놈의 시키 이걸 틀렸다고 집에서 좀 조져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원본 시험지 똑같이 올려놓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껏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영상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영상 리스트 쫙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럼 이 영상을 탁 클리닝을 하면 이런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부채를 들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S레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 이상민 선생님이 나오셔서 M레벨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되게 처음 본 거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 개념상상 SM관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승우 선생님께서 좀 중등 심화부터 고등까지 되게 좀 딥한 얘기를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무게감을 덜어서 전반적인 중등이나 그런 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저희 중학 수학을 왜 배울까를 전 생각을 해봤어요. 중학 수학을 왜 배울까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중학 수학을 배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학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해요. 이제 중학 수학의 대수적인 측면에서는 핵심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아이가 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연산이에요. 연산. 보통 중학교 1학년 과정이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인 게 많고, 기본 수학 연산이죠.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의 계산, 등식의 성질, 해 구하기 이런 연산 과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문장제인데, 한승우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A급 수학 그런 심화서들은 대부분 문제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나 세울 때 가장 큰 게 아이들의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문해력이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요새.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어떻게 세워야 돼요를 몰라서 문제는 잘 푸는데 수식을 못 세워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제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고등 연계성이 가장 짙은 함수죠, 함수. 함수를 통해서 2차 함수 배우고 나중에 수능까지는 4차 함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미분적분까지 배우려면 함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각의 해결책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연산은 당연히 흔히 말하는 양치기죠, 양치기. 트레이닝을 계속해야 돼요. 그냥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 등식이 있을 때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변을 더하고 나누는 게 똑같아,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환기를 계속 시켜줘야 되고, 사실 아이들은 돌아서만 까먹거든요. 저는 마지노선이 한 3일인 것 같아요. 3일. 그러니까 숙제도 절대 몰아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무조건 돌아서만 까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고, 문장제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정식, 그냥 가장 간단한 방정식을 세우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내 아이가 1차 방정식 요 정도 하네? 잘하네? 하면 안 되고, 심화까지 했을 때 문제 줄수가 3줄 넘어갔을 때도 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이게 좀 뭔가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함수라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되게 낯설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숫자와 숫자의 관계식, 인풋, 아웃풋을 딱 그냥 관계식을 정립을 한 거거든요. 결국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해, 그냥 x를 넣었을 때 y가 튀어나오는 개념이구나 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함수, 2차 함수 갔을 때 그냥 이게 좀 더 복잡한 거구나, 곡선형이구나, 이런 것만 달라지는 거지 전체 본질은 같구나 를 계속 환기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고등 수학을 갈 준비가 됐다라고 상담을 드리고요. 요 연령대 한정에서 하나 더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네, 풀이가 좀 글씨입니다, 글씨. 요게 저게 뭐야? 그냥 솔직히 똑똑한 친구들은 막 지금 연령대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악필인데 머리로 되게 잘 푸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이게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가르치다 보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쌤 이거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풀이 과정이 정확해요. 근데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뭐 간단한 연산 실수 정도는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 같은 문제지만 한승호 선생님께서도 보여주셨는데, 같은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중학 수학은 요 정도 풀이 과정이고 고등 수학은 요 한 3배 정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풀이 과정이 제대로 써있지 않으면 막 풀다가 내가 이걸 왜 구했지? 라는 순간이 꼭 와요. 근데 그게 타고 가다 보면 글씨 풀이 과정이 제대로 쓰는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제가 늦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는 바꿀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가버리면 본인의 주관이 너무 강해져서 약간 바꾸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중학교 3학년 아이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는 뭐 차차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과 문장제, 함수가 잘 갖춰졌을 때 고등 수학으로 갈 준비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고등을 바라볼 것인가를 좀 어떻게 고등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나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렇게 본질은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수학이 확장되고 어려워지는 개념이고 심화로 들어간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 생각은 학생의 주도성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상담할 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생이면 저희 애가 중학교 때는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갑자기 막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저도 되게 이미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사실은 그거예요. 중학교까지는 끌어주면 돼요. 이거 해, 이거 외워, 이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 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 수학 그게 아니에요. 사실 뭐 기출, 뭐 내신 대비해서 쪽집게 문제를 뭐 학원에서 갖춰가지고 배부를 하겠죠. 근데 그 문제들이 적중은 하겠지만 외워서 풀면 절대 못 풀어요. 유형은 비슷할지언정. 그래서 절대 암기로 된 풀이는 하면 안 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서로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것을 선생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너가 이거 모르는 것 같으니까 시키는 걸 이제 왜 시키는지도 이제 꼼꼼히 서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도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티칭을 해야 돼요. 티칭을. 정확하게 말하면 코칭인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터치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냐를 살펴보려면 학생이 어떤지 알아야겠죠. 지금 초등, 중등, 초반 학생들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수업 시간에도 보면 자 알겠어? 대답 잘 안 해요. 그래서 꼭 집어서 이거 뭐야? 하면 이제 그제서야 말하는데, 심지어 얘는 눈이 막 흔들려. 그래서 흔들리면서 아 이게 답이 5인 것 같아서 5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5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답이 5예요 이렇게 하는데 왜 5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동적인 게 되게 강하고, 아직은 본인이 이걸 모르고 이걸 개선시키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미성숙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세 번째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제가 아이를 되게 좀 아끼고 진심으로 대하면 얘들도 알더라고요. 마음을 되게 열고, 아 쌤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에너지를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되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저는 최대한 이걸 지키려고 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고 있고, 수업을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영상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건데, 최대한 저는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이제 뭐 선생님들끼리 있으면서 얘기하는데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5 이래요. 조회수가 5. 그러면 이제 사실 안 본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직접 보강을 하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와서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이때 안 왔으니까 이때 시간 되세요? 이때 시간 되세요? 되세요? 전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직접 다시 가르쳐요. 그래야 애가 아 왜 왔지 하면서도 나갈 때는 그래도 좀 뭐 배운가 배웠다, 문제를 풀었다,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틀어놓으면 애가 집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대답할 수도 없고, 주기적으로 저도 하면서 어떤 학생들은 이 내용이 어려워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없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최대한 직접적으로 불러서 보강을 진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약간은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 한정인데, 너무 숙제를 안 해오거나 너무 수업 난이도 대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두세 시간 정도 필요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때, 저는 어머니께 양해를 구해서 혹시 수업 전후에 1시간, 2시간 남겨도 되냐, 아니면 뭐 숙제를 내가 안 해오는데 끝내고 가도 되냐, 그럼 되게 좋아하시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학습실 관리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 수업 중간 이제 다음 수업도 저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1분이라도 가서 너 아까 여기 20페이지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했어? 그럼 얘가 안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하죠 사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직접적으로 학습실 관리를 진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숙제 성취도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건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승우 선생님께서는 조금 경시 위주, 엄청 심화 위주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N반 커리큘럼은 대상이 경시 생각은 없고, 중등의 그런 정규 과정들 있잖아요. 2-1부터 3-1, 2-2, 3-2 이런 식으로 정규 과정 위주의 선행을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길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대신 저는 대수 기하를 동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대수만 하다 보면 뇌가 굳어요. 도형을 안 보다가 보거나 보다가 안 보면 되게 금방 까먹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동시 진행을 하고요. 목표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개념 응용 심화 전체를 1년에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거를, 사실 저희도 딜레마예요. 개념 응용 심화라는 게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 맞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한 권당 거의 한 1년은 넘게 걸릴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어디서 이걸 줄여야 되는가, 어떤 것이 불필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에서 심화해서 스텝 A가 제일 어렵죠. 근데 이제 B나 C 그 앞부분은 되게 굳이 스텝 1, 2는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최대한 중복되는 것을 줄여서 1년으로 압축시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은 12+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1개월 차부터 3개월 차는 2-1 개념과 2-2 개념을 하고요. 교재는 잘 안 보이지만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펜을 진행합니다. 이 개념 서로 되게 좋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개념도 잘 잡혀 있고. 과정은 3개월 차고, 지금 이제 개강 지금 하고 있는 반이 있는데 그는 화요일, 목요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도도 되게 좋고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초견이더라도 잘 따라오는 교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4개월 차 들어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응용 파트와 심화 파트를 6개월간 배우게 되는데, 저는 교재를 1품과 블랙라벨 스텝 3로 구성을 합니다. 1품으로
약간 중난이도의 응용 문제들을 좀 섭렵을 하고 블랙라벨에서 심화 문제를 같이 끌어와서 아 이렇게 심화가 응용되고 나오는구나를 피부로 좀 느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3-1로 갈 수 있어요. 3-1, 2로 갈 수 있고 똑같이 이건 반복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을 또 3개월 동안 배우고 3개월 동안 일품과 블랙라벨을 3-2까지 마무리 지어서 전체 1년 커리큘럼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어찌됐든 어머니께서도 아 우리 애가 2-1에서 3-2까지 뭐 개념 플러스 유형, 일품, 블랙라벨 심화 정도는 풀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반 커리큘럼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11월에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가 곧 끝나고요. 12월에 일품과 블랙라벨이 들어가고 3-1과 3-2가 끝나게 됐을 때는 나중에 공통 수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수학은 3월에 넘어갈 계획이고 이건 이미 진행 중인 이제 반인데 실제로도 속도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성취도에 따라서 몇 회 정도는 증가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회차를 쫓다가 조금만 더 하면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을 멈추는 게 전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건 상담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1월에 2-1부터 개강하기로 이제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제 1년 하니까 아마 2027년 1월 아니면 26년 12월쯤 이제 종강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월금 1월쯤에 개강 예정이다. 요거는 제가 아까 진정성 얘기할 때 말씀드리려던 파트랑 좀 이어지는 건데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고 저랑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수학을 되게 싫어하고 되게 못해요. 사실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가장 쉬운 스텝 A 있죠. A 가장 쉬운 것도 잘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아 얘를 이제 어떻게 하나 수학도 너무 싫어했고 들어보니까 다른 학원에서도 그냥 포기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었는데 최근에 학업에서 직업과 진로 넣는 칸에서 희망 직업을 수학 선생님으로 했다. 그래서 뭐 중상 문제는 손도 못 대는데 선생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막 엄청 웃어가지고 2탄이 있다. 2탄이 있는데 학교에 그렇게 제출하면 학교 수학 선생님 본인인 줄 알고 오해한다. 그래서 갑자기 다시 지우더니 학원 수학 선생님이라고 고쳤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라서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연령대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뭔가 그 영향을 되게 쉽게 받는 시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학업적인 걸 좀 뛰어넘는 약간 좀 선한 영향을 끼쳐주고 싶은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드러나지 않은 에피소드인가 싶어서 들고 왔고 그냥 되게 애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짧게 준비했으니까 다음 커리큘럼 설명은 저희 학원에서 밀고 있는 그 기선제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좀 저학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류민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개념상사 SM에서 기선제압 프로그램 하고 개별 맞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니에요라고 맨날 얘기하는 사진인데, 네, 앞서 사실 중등 심화와 고등 과정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저희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좀 동생이나 제가 학년을 보니까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 프로그램이 좋은데 그럼 우리 아이는 초등 심화에서 중등 선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빠른 선행이 아니라 좀 탄탄한 심화까지 가는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문의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의 차이, 이제 저희 기선제압 프로그램의 사실은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등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등 5, 6학년 내용은 중등과정과 물론 초등과정 전체가 중등과정과 당연히 연계성이 높지만 5, 6학년 내용은 특히 연계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와 비율이랑 비례식 이런 단원들 초등 6학년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요 단원이 약하면 비와 비율과 비례식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단 한 번도 다시 배우지 않으면서 문제풀이에선 계속 써먹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분수의 나눗셈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의 성질, 기하 파트도 마찬가지로 초등 과정에서 중등 과정으로 연계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은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까지 잘 다져야지 중등 과정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원장님과 선생님들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기선제압인데, 초등수학은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직관적이고 연산 위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분수의 나눗셈 단원을 풀면 아이들이 뭐 기본 응용이라든가 유형설을 풀 때 다 맞아요. 최상위 S 같은 경우도 잘 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이거 왜 어떻게 풀었어? 나눴어요. 왜? 나눗셈이니까요. 그래서 A 나누기 B를 해서 틀렸다 표시를 하고 가서 다시 풀어와봐 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지우고 B 나누기 A를 해서 옵니다. 왜? 나눗셈이니까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직관적인 학습들이고 연산 위주가 많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나 잘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연산에서 조금 강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단원의 연계성이 참 약합니다. 6학년 1학기 때 분수의 나눗셈 배우고 6학년 2학기 때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거든요. 물론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그렇게 짜긴 했겠지만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 번에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6학년 2학기에 분수의 나눗셈 가르칠 때 6학년 1학기 내용을 잊어버려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초등학교 배웠잖아. 제가요? 이런 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막 책을 막 꺼내거든요. 찾아서 나오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럼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초등수학은 그런데 중등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논리적이죠. 이제 수학적인 사고력과 응용력이 강조가 되고 개념이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초등은 사실 개념이랄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 개념단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림으로 쓱 보고 넘어가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추상적 개념과 이론이 많아지고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논리적인 풀이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잠깐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 사고력은 그 어머님들이 초등수학의 사고력이랑은 사실 조금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초등수학의 사고력,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사고력 수학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그때 뭔가 수를 조작하는 거라든가 물체, 그러니까 저희가 교구라고 하죠. 교구로 조금 입체를 이제 관찰하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지 그게 머릿속에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기하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원장님이 PPT나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시고,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할 때는 입체 도형 이런 걸 직접 보여주고 던져서 만들어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해봐야지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근데 5학년, 6학년부터는 이 사고력이라는 게 문장을 읽고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고력이 조금 이제 결이 달라지는 사고력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최대공학수 세소공배수 내용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해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때 배웠어? 절대 배운 적이 없다고 막 하면 이렇게 펼쳐주거든요. 이게 이거였어요. 근데 왜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단원들이거든요. 문제풀이 방법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응용 심화 문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위 문제가 중등 1학년 심화 교재 또는 뭐 센시 단계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당연히 이제 풀어야죠. 최상위 다 푸니까 못 풉니다. 왜냐하면 최상위를 풀 때는 네모, 세모 이렇게 했던 걸 이제 1학년 올라가면 A, B로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식을 쓰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들이 달라지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풀이 방법을 이제 중등 풀이 방법으로 연계를 시키지 못하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력인데, 초등 사고력으로 문제를 풀던 아이들은 뭔가 본인만의 패턴이 있기는 해요. 그럼 그 패턴을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까지 할 수 있어야지 사실 사고력의 완성이거든요. 그 방정식 활용했던 심화 문제 풀어보면은 풀어요. 어떻게 풀었어? 설명을 해요. 그럼 이거 식으로 써볼까? 못 쓰는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1차적인 문제가 내신에서 서술형 점수를 못 받죠. 왜냐하면 내신은 풀이 과정을 다 그렇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2차적인 문제가 이제 개념이 많아지고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한계가 생기잖아요.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식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문제를 보시면 어머님들 그냥 언뜻 보기에 다 비슷한 문제인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 공통수학이 고등 대수입니다.
당연히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거 고등 대수에도 나와라고 하면 아이들이 에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이거 초등학교 때 풀었잖아. 그럼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최상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푼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이라는 건 결국 개념을 확장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심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초등학교 때 풀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풀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초등 풀이 방법과 중등 풀이 방법이 다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 초등 사고력을 결국은 중등, 그러니까 시기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게 중요해지는 시기가 초등 5학년, 6학년 수학부터입니다. 요거 다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거든요. 다 초등, 중등. 그래서 보통 블랙라벨이랑 이제 저희가 심화를 강조드린 부분이 이렇게 초등에서의 문제가 중등 심화 그리고 중등 기본 응용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풀이를 보시면 풀이가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풀이가 조금 다르죠. 중등은 X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방정식이 아닌 규칙성을 찾거나 아니면 뭐 차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통 사고력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등에선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 말로 표현했던 걸 식으로 표현하는 단계인데 아이들이 표현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등에서 중등으로 연결되는 개념 중심의 학습.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했는데 중등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심화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품을 할게요 라고 해서 일품을 막 하는데 양수 음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뭔데? 양수에는 플러스를 붙이고 음수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왜 붙여? 기준이 뭐야? 양수 음수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부분 부호 뗀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수가 뭐야? 분모 문자 바꾼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정확한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제가 요즘 설명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정삼각형이야? 세 변의 길이가 같아서요. 왜 세 변의 길이가 같아? 정삼각형이니까요. 그러면은 왜 세 변의 길이가 같다고? 정삼각형이니까요. 아니, 똑같은 얘기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들어가요. 선생님 알았어요. 세 각이 다 60도예요. 왜? 정삼각형이니까요. 이 얘기를 정말 한 10분 동안 아이랑 계속 왜? 라는 반복을 계속 똑같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왜 잘못됐는지 내가 뭐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계속 왜라는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개념 간 연결로 문제에 응용을 해야 되는데 개념을 봤다, 문제를 풀었다라고 했을 때 개념을 사실 알고 있는 걸로 수학 개념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어떻게 확장할 건지까지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당연히 강조가 될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초중고의 수학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 그걸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한 게 바로 기선제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초등 과정에서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필요한 거죠. 그냥 나눗셈 하고 있진 않냐. 수학적 용어와 정의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대각선이라는 표현이 초등학교 때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마주본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을 연결한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초등 애들 문제 푼다. 대각선 하면 애들이 대각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수학적인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초등 수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해주고 연계해주고 연결해주는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든 게 기선제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초등에서 중등 과정으로 잘 넘어가는, 그러니까 초등 심화를 잘 하고 중등 과정을 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초등만 가르치지 않고 중등만 가르치지 않고 고등만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선행만 하지 않고 내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셔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의 연결성이 사실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언제 배운 것 같은데 언제 배웠더라 이게 아니라 이거 중학교 언제 배웠잖아 몇 단원에 배웠잖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연결을 해야지 그것도 아이들한테도 연결을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수업은 정확하게 저희가 정확한 커리큘럼과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수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기선제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수 프로그램과 기하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시면 수연산, 방정식과 활용, 함수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기하는 도형의 기본, 측정과 변환, 입체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영역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서 그렇지
기한은 저희 원장님께서 작업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연결해야 되지 않나, 이것까지 연결해야 되지 않나, 이것까지 연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셔서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면 초등 과정에서 중등 과정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원장님께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제일 먼저 개강한 반, 월급반이 지금 스텝 3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대수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은 원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비를 했는데 1차 함수까지, 1차 함수의 기본 내용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1학년 것까지 하기로 했지만 요건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아이들이 1차 함수 할 때 조금 더 편할 건데, 방정식 배웠으니까 연립방정식 풀이 정도는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지라고 뭔가 머릿속에 이쪽 구성 한 통째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재를 조금 구성을 했고, 그리고 기본 유형과 심화 유형들을 그래도 최대한 한 번씩 접하고 연습할 수 있게끔은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특징은 공식 노트, 그리고 워크북, PPT 활용, 관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공식 노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등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 노트를 다 쓰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여서 저희가 잘 정리한 개념 노트를 제공을 하고, 요 개념 노트 안에서 정확하게 용어를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함수 파트 수업하고 있는데, 대응관계, 1차 함수의 그래프,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다 연결되는 내용들, 요 피보나치 수열은 사실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초등 사고력인데 중등과 고등의 경우의 수 문제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지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인데 고등을 배우나요? 할 수 있어 우리.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되게 재밌게 문제, 지금 풀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에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잘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수나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건 기한인데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평행 4변형입니다. 이렇게 그냥 배우거든요. 왜라는 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배워요. 그럼 이걸 중등 가서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평행 4변형이 되는 조건이 뭐고 이걸 다 증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해서 수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는 이거 저희 아이들이 직접 풀어온 건데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나름 수업 시간에 배운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풀었어요. 이렇게 해서 풀이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보시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심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조금 중등 선행을 그냥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꼭 봐야 되는 필수 유형, 그리고 여기까지 봐야 되는 심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T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수업하는 아이인데 선생님 저 나가서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가끔 아이들이 적극적일 때 나가서 풀어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건 저희 원장님께서 아까 그 평행사변 결정 조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도 맨날 아이들한테 5가지 외워봐 그러면은 한 3가지까지 외우고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막 율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율동을 배워야 되는데 애들 되게 재밌게 따라하는 모습을 저도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그럼 수업을 끝나고 나서는 우리 아이가 과연 이 수업을 잘 따라가느냐, 연산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유형별로 조금 유형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연산 트레이닝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차가 끝나면 1회차의 연수 문제를 다 풀어오면 2회차에 1회차 연수 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들, 이건 꼭 다루어야 되는 유형들의 문항들을 복습 과제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 누적 학습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요. 단계별 총괄 테스트 통해서 성취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해 테스트에 대한 풀이 영상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들 이제 복습하면서 아이들이 테스트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피드백에 보내드리는 부분인데 저도 조금 어머님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만약 뭐 제시 부분이나 아니면 오늘 아이가 수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이해가 부족할 것 같은데 집에서 만약에 과제 시켜보시고 정 안 되면 언제 괜찮으니 학원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개별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선제압 프로그램은 어쨌든 그 뒷단계까지 잘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선제압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의 부분은 원장님께서 다시 마무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꽤 길어졌는데 일단 이 모든 건 한승우 선생님 때문입니다. 50부. 네, 큰일 났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오늘 설명에 좀 이색적이었던 건 어머니들이 일단 10시 27분까지 와, 왜 아무도 안 오지? 27분에 한 명이 오시고 뭐지 이거 큰일 되게 그래도 적지 않게 신청해 주셨는데 라고 했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다다다 오셨다라는 거랑 또 오늘 단 한 분도 미리 안 가시네. 그 왜냐하면 각자 다른 일정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끝까지 다들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비유할 만한 게 그 자동차 사러 갔을 때 생각밖에 안 나는데 보통 일단 신청해 놓고 가시고 그때 받을지 안 받을지 정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10만 원 정도 걸고 뭐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저도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아이에 대해서 이제 학교 이름 뭐 이런 거 해서 남겨놓고 그러면은 어디 공부하고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 하는 거 어떠시냐라든가 그렇게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하니까 꼭 일부러 남겨주시면은 한 번 더 아이에 대한 상담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아 부분은 이미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건 뭐 사진 찍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각각의 과정마다 이제 회차랑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기선제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기아든 대수든 각각 중등과 고등을 배우다가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활용 문제나 특정 영역들이 되게 약한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약하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것까를 계속 내려가다가 결론적으로 초등 과정부터가 이게 꼬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서 초등 과정부터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취지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초등 과정 쪽에서도 꽤나 심한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심한 문제들은 초등에 심하라기보단 중등에 사실 중등 문제를 내려놔 놓은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등 문제를 내려서 알려줄 거면 그만큼의 이론을 소개하면 되는데 소개하지 않고 조금밖에 얘기 안 했는데 거기서 문제는 잔뜩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은 약간 압력이 가해지면서 다양하게 이상하게 푸는 학습들이 생깁니다. 아까 한승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상위권 학생 똘똘한 친구들이 그게 더 강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방법으로 이게 물길이 트인 다음부터는 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가끔 어떤 친구들은 초등에서 약간 사고력 방식으로 푼 방법으로 고등까지 계속 끌고 간 친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 문제도 정말 그렇게 답이 구해지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인데 그 아이가 그게 결국은 잘 안 잡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은 기선제압부터 시작하는데 참고로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천재 기선제압은 단일 프로그램이지만 이걸 기선제압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S라고 부르고 있고 기선제압 M 과정도 이제 또 만들게 돼요. 내년에 나오게 될 건데 이 친구들은 꽤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봤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친구들이 소수가 사실 선별돼서 이제 어제 세 번째 3기 수업이 열렸는데 일단 어제는 마감으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다 좋은 친구들이 와서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첫 수업 하고서 제 시험도 아무도 안 걸려가지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아이들한테 알려주지만 중등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고 그 수업 안에서 트레이닝 되면서 자기 걸 만드는 게 분명히 쉬운 과정은 아닌데 아이들이 되게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 프리는 기아 2단계가 워낙 중2, 중3 쪽에 이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아 1단계가 중2, 중3 쪽 위주고 중1은 한 번 총정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중1 정도가 조금 잘 안 된 친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을 때 기아 프리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기아 프리 거친 친구들이 이제 기아 1로 대부분 넘어갑니다. 물론 성취도에 따라서 다음번에 조금 더 준비하고 듣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아뿐만 아니라 대수까지도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성취도를 만들 수 있는 시기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아 프리, 기아 1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중간 조합인 건데 저는 요즘 아이들이 조합을 정말 꼭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하든 대수든 문제를 풀 때 그런 응용력, 수학적 센스 그런 부분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데 그게 저는 조합이랑 정수 파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랑 기하의 큰 블록들은 어머니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숫자를 다루는 감각, 그건 사실 중1 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잘 다루는 감각, 이 경우 나눠서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의 실력 차가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기하라는 2학기 파트 쪽 과정 속에서 조합까지 제가 넣어놓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아 2단계는 1단계 거친 친구들이 그거를 심화로 총정리하는 수업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기아 부분만 얘기하려고 해도 저 혼자도 1시간 이상 계속 해야 될 정도로 양이 사실 많아서 오늘은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이 흐름을 이어서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설명할 거고 기아랑 그런 거는 이제 다음번 방특 설명회 때 조금 더 이제 그때 확실하게 자세히 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아 3단계는
조금 더 이제 경시급적인 아이디어 정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확실하게 경시로 분류돼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시험도 워낙 계속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A급이든 뭐든 많은 문제집 속에 있는 심화 문제들을 모두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신유형도 계속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대부분 많이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2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확실히 경시 성향이 들어갑니다. 작도에 대한 원리랑 이런 것까지. 일단 전체적인 구성인 거고요. 일단 이 커리랑 표랑 이 커리표는 기선제압 그 브로셔 넘겨보시면 왼쪽 아래에도 요약된 결론이 좀 요약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연결시켜서 얘기 드리자면은 기선제압, 기하, 대수가 각각 뭐 8회차에다가 플러스 1회차씩 총괄이 각각 들어가서 결국은 9회차, 9회차, 9회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 대수가 진행되는데 사실 이 초등 쪽에서 이 중등 이렇게까지 초등 쪽 심화에서 중등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길게 해야 하나 싶긴 한데 이 부분은요. 대수는 중학교 1학년 부분은 사실 완벽하게 다 커버가 되고 초등에서 나온 내용과 중등이랑 연결시키면서 심화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기하는 중1과 중2 부분까지 중2 초반까지도 상당수 커버가 됩니다. 사실은 저는 수업하면서 이거 웬만한 중학교 내신 대비 같은 심화 문제들도 꽤 사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 하긴 하는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도 사실 준비해갖고 오고 모르는 거 설명 듣고 시험 보고 제시 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성장하는 부분이 느껴져요. 저는 이제 뭐 사실 갑자기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뭐 로켓이나 우주선 비행기 이런 것들도 사실 제일 많이 조심해줘야 될 건 약간 착륙할 때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초등 과정에서 이렇게 쏘아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중학교 과정으로 안착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초등에서는 그렇게 많은 논리적인 거를 요구하지 않아 놓고 중등부터 갑자기 초등 방식으로 풀면 혼나기 시작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풀으래? 누가 대입해서 풀으래? 초등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놓고 중등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 상당수 칭찬받았던 부분은 중등 과정에서 그거를 배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미지수로 막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초등 과정을 웬만큼 하고 중등 과정을 아주 기초서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는 목표 어떤 그런 목표를 잡는다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해도 됩니다. 어쩌면 그러면 이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대치동이든 전국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원들의 자체 교재나 그 아이들 뽑는 시기 그런 문제집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높은 편이고 또 일찍 뽑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얼마 전에 입태도 봤었죠. 황땡 학원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학원 다니지 않고 요것만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친구는 사실 지금은 거의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 정도 심화를 배우려면 중등을 이 정도까지는 봤었어야 했고 근데 중등을 이 정도 보려면 연산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야 되는 이 정도 3박자 정도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 기선제압은 중등을 꽤나 어렵게 가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풀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심화 문제를 푸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 문제를 쭉 진행하고,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진행하고서 그래도 중1에 대한 거 이제 응용이라고 써놨지만 이제 A급 B스텝 정도랑 이제 센시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한번 시중 문제집으로도 한번 확실하게 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 기본 응용, 대수 쪽 파트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대수 쪽 파트. 이제 이 대수 부분은 이 기본 응용이라고 하지만 이 기본 쪽의 목표도 그렇게 쉬운 내용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 기본에서는 최종적인 성취도로는 센에 있는 비스텝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게 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 손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가 목표인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그 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에서 중등의 완전한 전환이 되고 중등을 센 수학을 확실하게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내고 이제 여기서부터 A급 고쟁이 그런 심화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선제압하면서 조금 약했다 하면 중2를 여기서 풀이를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기선제압 잘 따라온 친구들은 이제 바로 주말 기하로 연결됩니다. 최근에 기하 스텝 3 요거 지금 하는 친구들이 기하 1에 이제 합류가 되거든요. 이렇게 합류해서 쭉 따라가게 돼요. 그럼 기하를 1단계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 기하 1 하면 이제 중2, 중3에 대해서 총정리가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대수 쪽에 집중하는 라인이 되는 것이고 기하 2단계 가면서부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게 한 줄로 되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기하를 잘하려면 중3을 잘하고 있어야 돼. 중3도 볼 줄 알아야 돼. 중3을 잘하려면 중2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줘요. 중학교 2학년의 심화 문제 자체는 중3까지 보는 눈이 있을 때 그 설명을 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중2를 잘해야 중3이 되는데, 한 번 보는 학습으로 1회 독으로 사실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면서 다음 과정 넘어가면서 그 전 과정에 대한 심화와 함께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기하 1단계에서 사실 전체적인 큰 그림 다 본 거고, 심화 문제들도 일부 계속 자극을 주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하 2단계에서 그거를 계속 다집니다. 그럼 기하 1단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선 각각 기하나 그런 부분들을 자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A급이나 심화 문제. 그 다음에 기하 2단계에서 절반 정도가 중2 부분이 되겠죠. 중2 부분을 하면서 꽤나 심화 문제를 보고 공식 트레이닝하고 증명하고 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의 A급을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다 계산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3단계 하면서 그럼 어떤 심화 문제, 경시 문제로 변형되기, 학교 심화 문제나 경시 문제들의 어떤 원판을 공부하는 건데, 보통 2단계까지 배운 친구들은 3단계 굉장히 잘 따라와요. 2단계에서 하나하나 증명들을 많이 트레이닝했고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는 공통수학 각각의 이제 과정들이 여기 칸이 지워졌는데, 공통수학 각각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중등 심화를 계속 갑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중등 과정이에요. 자, 중등이죠. 초등이랑 연결시켰지만 중등 보는 거고요. 중등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도 그 다음 과정에서도 사실 이쪽에 중등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결론적으로는 수학을 확실하게 깊이 있게 보는 눈을 가지면서 다음 과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학의 본질은 확실하게 중등에 있기 때문에 그 중등을 계속해서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각각의 과정들은 저희가 아주 잘 설계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승우쌤도 얘기했지만 강조 다시 드리자면, 정석을 보는 데 있어서 설명을 듣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손으로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이 우리 아이가 정석 들어갔어요, 정석 딴 데서 한번 봤어요 했지만 중학교 2, 3학년 것도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계속 보고 온 거예요. 전 이 과정에서는 초등과 중등으로 넘어가는 그 어머니들이 그 흐름을 잘 못 끊어서 그런데, 초등이나 그럴 때 어렸을 때 상당수가 부모님 도움으로 많이 풀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중등 과정부터는 자기 손으로 풀어가는 과정의 양을 늘리면서 변환시켜야 되거든요. 초등은 어려워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 듣고 이해만 한번 했으면 자기께 되는 경향도 많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등부터는 그걸 미지수로 바꿔서 자기 손으로 써내려가고 식으로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정석의 목표는 최종 목표가 실력 정석을 들었사가 아니라 실력 정석을 내 손으로 풀 수 있어였거든요. 그게 이제 승우쌤의 강조였는데, 그걸 풀으려면 우리가 이제 기본 단계에서 처음 배울 때도 좀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풀 수 있게끔 기본 정석 예제 유제 풀면서 RPM 워크북 풀면서 그걸 자기 손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보면서 기본 실력 정석 예제 유지하면서 기본 정석 연습 문제 풀면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 손으로 풀리는 레벨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이 그냥 기본통 실력통으로 보게 될 때 기본 정석 예제 유제 배우고 연습 문제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보통 처음 보는 친구는 안 풀리고, 풀어내는 친구들은 상당수가 사실은 다른 학원에서 한번 했어요 정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은 다른 학원에서 할 때는 그 못 알아듣고 두 번째 볼 때 알아들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차곡차곡 한 기단씩 했을 때 충분히 아이들이 여유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제 계획이 뭔가 이렇게 한 줄로 쭉 가는 이 커리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에 앞서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럼 여기서 더 해야 되는데 정석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럼 정석을 미리 한번 또 볼까,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점점 없고 과제할 시간도 없고 자기 손으로 못 풀고 계속 끙끙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풀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커리가 이런 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한 얘기는 저희는 여기까지고, 벌써 12시가 좀 넘었는데, 혹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 오늘은 약간 대수 쪽에 대한 내용도 많이 얘기했는데, 선생님들 질문 혹시 있으면 간단히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